너 정말 나를 버린 거냐? 아씨,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나보고 잊으라고?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야 합니다. 아씨는 판관댁의 며느리이고 나는 그저 더러운 하인일 뿐입니다. 웃기는군. 그렇게 말하면서 어젯밤엔 왜 나를 안았지? 그건 실수였습니다. 실수?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다 실수였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면 둘 다 끝장입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놈 같은 하인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한여름 밤 몰래 나눈 입맞춤. 그리고 그가 사라졌다. 과연 이 사랑은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비극이었을까? 양반가의 며느리와 하인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끝은 그날 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홍미령.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의 며느리였다. 남편은 조정에서 힘있는 판관의 아들이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명문가 교수로 자라며 단 한 번에 오점 없이 살아왔다. 혼례는 성대한 축복 속에 치러졌고 나는 그저 남편과 함께 평범한 양반가의 안주인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운명은 나를 잔인하게 내몰았다. 결혼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열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내가 꿈꾸던 삶은 사라져버렸다. 내 나이 19. 그 어린 나이에 나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다. 판관댁의 귀신 며느리라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과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가문을 위해서라도 조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나는 집안 깊숙한 안채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창살처럼 느껴지는 한옥의 벽 안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갔다.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같은 하늘만 바라보는 삶.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지면서 그 적막한 공간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날은 음력 8월 초였세. 낮에는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더웠고 밤이 되어도 후텁지근한 공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방 안은 마치 가마솥처럼 달궈져 있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대신 밝은 달빛이 정원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정원 한쪽에 자리한 작은 우물. 그 옆에서 누군가가 물을 퍼올리고 있었다. 나는 무심결에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남자가 상의를 벗고 서 있었다. 그는 최근에 새로 들어온 하인, 상철이었다. 판관댁에는 하인들이 많았지만 상철은 어딘가 달랐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다른 하인들처럼 주인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다. 묵묵히 일을 하면서도 몸이 건장했고 농사일을 해온 듯한 단단한 팔과 어깨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평소 그를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어쩐지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두레박으로 물을 떠 머리 위로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며 달빛 아래 젖은 그의 몸이 윤기를 띄었다. 물방울이 어깨를 타고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내 시선을 끌었다. 이게 뭐지?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이상한 감정이었다. 나는 판관댁의 며느리, 그리고 과부. 그는 한낱 하인. 그런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어두운 곳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혹여라도 그가 내 시선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내가 그런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시선은 자꾸만 그를 따라갔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몇 번이고 우연처럼 그를 보게 되었다. 부엌 옆에서 나무를 패고 있을 때, 마당을 정리할 때, 심부름을 다녀와 땀을 닦을 때. 나는 일부러 그를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눈에 들어왔다. 시종드는 하인들 사이에서도 상철은 눈에 띄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말없이 맡은 일을 해내는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을 끌어당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당을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었다. 따뜻한 손, 단단한 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상철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를 붙잡는 힘은 부드러웠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낮은 목소리, 짙은 눈빛.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고 재빨리 몸을 떼었다. 괜찮다. 겨우 말을 내뱉고 도망치듯 안채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과연 이 감정을 계속 외면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상처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이 자꾸만 그를 따라갔다.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다가도, 마당을 지나가다가도, 심지어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하녀들의 수다 속에서도 그의 이름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일했다. 다른 하인들이 잡담을 나눌 때도 조용히 자기 일을 했고, 마당을 쓸 때도,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도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주인의 안채와 하인의 공간은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고 그는 그 경계를 한 번도 넘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점점 더 그에게 관심이 갔다. 그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안채 마당을 서성였다. 손에 쥐고 있던 금비녀를 살짝 손끝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팍! 묵직한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마침 옆에서 물동이를 나르던 상철이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비녀를 주었다. 아씨, 이것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비녀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잠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단단한 손마디,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쳐간 그 눈빛. 짙은 갈색 눈동자 속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순간적인 당황함이 번졌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며 다시 원래의 표정을 되찾았다. 나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들킬까봐 재빨리 비녀를 받아치웠다. 고맙다. 짧게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걸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그 후로도 나는 은근히 그의 반응을 떠보았다. 그가 부엌에서 장작을 패고 있으면 괜히 그쪽으로 지나가 보았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으면 일부러 느리게 걸으며 그의 시선을 의식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조바심이 났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다른 하인들은 나를 보면 눈도 못 마주치면서도 한 번이라도 몰래 훔쳐보곤 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무심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는 나를 멈춰 세웠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부엌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부엌일을 돕는 하녀들이 남은 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그 안쪽에서 상철이 장작을 패고 있었다. 나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의 옆을 지나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도끼질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나는 당황해 멈춰 섰다. 왜 그렇게 계속 저를 보십니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며칠째 계속 저를 의식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하인이 감히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아씨께서 지나갈 때마다 저는 못 본 척 해야 합니까? 나는 당황해서 손에 쥐고 있던 소매 끝을 꽉 잡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씨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냥 말끝을 흐리다가 결국 돌아서 버렸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상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도 숨이 턱 막힐 듯이 더웠다. 낮 동안 달궈진 기와 지붕의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어
방 안은 찜통처럼 답답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지만 시원한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으로 나서자 은빛 달빛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여전히 더운 공기였지만 방 안보다는 훨씬 나았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천천히 우물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상철이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 우물가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땀에 젖은 속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어두운 밤인데도 그의 단단한 어깨와 팔 근육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물을 길어 세수를 하고 있었지만 내가 다가온 것을 눈치챘는지 동작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밤 공기를 가르고 내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건가? 내가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철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며칠 동안 느꼈습니다. 아씨께서 일부러 저를 보시는 걸. 하인이 감히 주인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하인을 신경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분명 부정해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결국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진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내가 그를 바라봤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정말 그 답을 모르는 걸까? 그날 저녁,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낮부터 끈적하던 공기가 눅눅하게 변했고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정적을 깼다. 원래 같으면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몰아쳤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빗줄기 사이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상철이었다. 그도 나처럼 비를 피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장작을 나르던 중이었는지 손에는 아직도 젖은 나무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 역시 발걸음을 멈췄다. 어두운 하늘 아래 빗물에 젖은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피부에 들러붙었고 이마를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의 짙은 눈썹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눈동자, 그 눈빛이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씨, 그가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정말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분명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나를 피하려 했던 것도, 애써 시선을 피하며 거리를 두려 했던 것도, 그리고 결국엔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빗방울이 더 거세게 쏟아졌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볼. 그러나 그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그 순간 상철이 내 손을 붙잡았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저는 하인이고 아씨는. 그것이 중요하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었다. 그저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두 사람이었을 뿐이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히며 깨어났다. 눈을 떴지만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아직도 어젯밤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부 위에 남아있는 온기, 귓가에 맴도는 빗소리, 그리고 상철의 손길. 정말 꿈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손끝을 스치는 이불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어제까지의 나는 이런 감정을 몰랐다. 아니, 애써 외면해왔다. 나는 방을 나섰다. 마당에는 언제나처럼 하인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의 부산한 소리,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의 손길, 그리고 거기 상철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나를 의식할까 싶어 기다려보았지만 그는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어젯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감정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고 나니 나 혼자만 착각한 것 같았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에게 다가갔다. 내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느냐? 그는 빗자루를 쥔 손을 멈추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움직였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젯밤 다 잊었다는 말이냐? 그제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잊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 아니었느냐? 아씨, 그는 나를 보면서도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저는 하인입니다. 아씨는 한관댁의 며느리십니다. 그것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말해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잊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잊으라니? 나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날 아침 나는 깨달았다. 어젯밤 나만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상철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으려 했었고 나는 점점 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음이 가는 걸 어쩌겠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막아야 할 사람은 나보다도 상철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도 멈출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을 찾았다. 부엌을 담당하는 하녀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오늘 저녁엔 무얼 준비하고 있느냐? 아씨, 오늘은 생선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두어라. 하녀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씨께서 직접 다른 음식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곰고기를 쓰겠다. 그 순간 부엌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곰고기는 흔한 재료가 아니었다. 힘을 기르고 마음을 다지는 의미가 있는 음식이었다. 특히 이것을 직접 준비해 내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하녀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내 뜻을 따랐다. 식사가 차려지고 나는 하인들이 모여 앉은 자리로 다가갔다. 그곳에 상철이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았다. 하인들은 웅성거렸다. 주인이 하인에게 직접 음식을 내어주는 일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철은 숟가락을 쥔 채 한동안 그릇을 바라보았다. 나는 가만히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가 거절한다면 그것이 곧 대답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다. 나는 그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도 결국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달빛이 스며드는 조용한 밤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손목을 잡아당겼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곧 벽 너머의 어두운 공간으로 끌려갔다. 아씨, 왜 그러십니까? 그 목소리, 상철이었다. 나는 놀란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런 음식을 내어주셨습니까? 그걸 묻느냐? 그래야 합니다. 나는 내가 피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다. 이번에는 그가 피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행복한 순간은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하녀들의 시선이 변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부엌을 스칠 때 나를 향한 귓속말과 은밀한 눈길이 따라왔다. 보았느냐? 아씨께서 직접 하인에게 음식을 내어주셨다지? 그뿐만이 아니야. 자꾸 우물가에서 마주친다더라.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문이라 것은 한 번 퍼지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내 앞에 닥쳐왔다. 그날 밤 나는 안채에서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하녀 하나가 다급히 뛰어 들어왔다. 아씨,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냐? 집사 어른께서 아씨를 찾으십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모든 걸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집사는 오래된 종가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 판관댁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자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었다. 나는 사랑채에 도착하자마자 그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아씨, 그는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집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판관댁의 며느리가 하인과 얽힌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씨께서는 아십니까?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이런 소문이 계속되면 가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아씨께서는 아십니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상철은 어디 있습니까? 집사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그것은 아씨께서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말해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아씨, 집사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떨리는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기다렸다. 그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등불을 밝히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 이 밤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해가 떠오를 무렵 나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들었느냐? 상철이 도망쳤다더라. 도망? 아니야. 붙잡혀 갔다는 말도 있던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나는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달려가서 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어디로?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발을 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그가 떠난 것인지 사라진 것인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을 거란 것. 하지만 나는 아직도 기다린다. 달빛이 비추는 밤이면 나는 언제나 그를 떠올린다. 그가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